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문항 작성에 대해서 실제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항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려면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절차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차들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서를 일단 배워야겠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가 그러니까 좋은 평가 문항이라는 거는 뭘까요? 좋은 평가 문항. 좋은 평가 문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타당하고 믿을 만한, 즉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영어로 문제를 낸다 이러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수학의 실력이지 영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규모 고부담 시험이 있거든요.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이런 문항 작성의 요령이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평가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평가원에서 일하면 수능이 되게 큰 이슈예요. 그 수능 팀이 되게 힘든 팀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능 팀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하면은 막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수능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1년에 여러분 수능은 한 번밖에 안 보지만 뉴스에도 나올 만한 또 중요한 시험이 뭐가 있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요것도 이제 수능팀에서 다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3번의 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수능 시험을 치려면은 막 리조트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리조트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친대요. 담장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담장을 치고 이 밑으로도 땅굴을 파서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도 이 밑에까지 다 작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전화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전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 왔다 하면은 손으로 이모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받거든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도 보면은 요 통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이거를 요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이런 집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왔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손 모양을 받을 때 우린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여보세요? 이렇게 한대요. 핸드폰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집이랑 그러니까 수능 보통 합숙을 45일 정도 하는데 한 달이나 외부 사람들하고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이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던지 안부를 전해야 될 때는 그 집에다가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3자의 사람을 두는 거예요. 경호 요원이 이렇게 수화기 앞에 있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종이에다가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읽어주는 거죠.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까다롭게 하고 채점도 되게 까다롭게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제 감금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도서를 들여오거나 반출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책들도 다 엄청 많이 들고 가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고 한데 다들 이제 교수님들이고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인정받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수능 출제할 정도면 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통제를 잘 안 따르시려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막 주류 반입 같은 거 금지돼 있는데 몰래 막 들여다 걸려서 혼나고 막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고 뭐
사람들 그 마지막에 파티를 한번 해주는데 막 맥주 한 모금씩 준대요. 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는 거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평가를 할 때 문항 작성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평가의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들의 지금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험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수능 시험처럼 문항을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중간고사 문제나 기말고사 문제도 물론 제가 열심히 내지만 수능 시험만큼 막 아주 엄밀하게 막 어디 감금돼서 그걸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내듯이 뭐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검토를 하고 문제에 오류는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평가의 목적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성취 기준이랑 목표를 세우는 거죠. 확인. 그래서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수능이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시험이니까 수능 시험에 수학 시험 같은 거 보면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요 각각의 문제들이 각각의 문항의 어떤 난이도와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점까지는 많이 맞추는데 4점은 많이 틀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조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어느 수준까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아는 거다라는 걸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검사 도구를 실제로 어떻게 제작할 건지를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있겠죠. 계획을 구체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항수라든지 문항수, 유형, 뭐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말했던 이렇게 쓰는 거 뭐라고 했었죠? 여기 내용이랑 형태소 들어가는 그거 이원 분류표라고 했었죠. 이원 분류표 이런 것들도 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문항을 만듭니다. 실제로 문항을 만들어 보고 다섯 번째로 이걸 가지고 검사지를 구성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평가의 목적을 결정할 때는 뭐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성취 수준도 어떻게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밑에 제가 좀 설명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이원 분류표에서 내용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교육이라는 것도 체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장이 뭐 집합이다 라고 했으면은 1단원은 뭐 교집합, 2단원은 합집합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4번 가면은 뭐 집합의 연산 이런 식으로 이 집합이라는 거 안에도 다시 써볼게요. 이 집합이라는 거 안에도 여러 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들 안에 또 더 들어가 보면 이 내용들 안에도 또 내용들이 다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요 빨간색이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 2번에 포함되고 2번은 3번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 문항을 낸다는 거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채점 기준표를 이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채점 기준표를 어느 단계에서 만든다고요? 위에 보면 여기서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식의 답안지를 구성을 할 건지를 보는 거죠. 누구에게 몇 점을 주겠다. 누구에게 0점을 주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내용과 이번에 여러분들 과제에 채점한 걸 보면 내용 측면, 창의성 측면, 실현 가능성의 측면,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잘 썼는가,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가지고 상중하 이렇게 나눴고, 창의적인가, 이 학생들이 창의적인 거를 생각해내서 썼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과목들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지, 그냥 그런 것들을 썼는지를 가지고 상중하를 평가했고,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점수 배점이 좀 낮았는데요.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상중하로 나눠서 되게 이게 실제로도 되게 좋은 실현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아니면 이건 좀 실제로 하긴 어렵고 여러 반발이 예상된다, 뭐 이런 것들은 상중하로 나눠서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똑같은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두 학생이 같은 의견을 냈어요. 이 A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 한 명 학생한테는 이제 이게 최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줬고, 한 친구한테는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평가를 줬어요. 왜냐면 이 기술의 영역 때문에, 기술이랑 내용의 영역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랙보드에다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은 지워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제들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 거랑 어떤 게 다르지, 나는 어떤 부분을 조금 고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문항을 누가 낼 수 있느냐는 거죠. 문항을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문항을 낼 수 있을까요? 1번 선생님, 2번 학생, 3번 그 외 부모님? 누가 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낼 수 있고 뭐 교수도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항을 내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교육 내용이랑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항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이런 거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에 가르치는 것들이 실제로 교육적인 것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문제를 잘 푸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증된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이론과 인지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해지게 되면은 그런 거잖아요. 수학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그냥 단순히 수식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수식이 쭉 주어졌을 때 이거 답은 얼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통 4점짜리 문제를 보면 어떻죠?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막 있고, 이런 식의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여기 면적이 뭐 SX라고 할 때 뭐 여기는 뭐 S-X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 막 줄글로 길게 써져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럼 요거를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평가에 포함이 되면서 점수 배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인지를 할 때, 어떤 현상을 인지를 할 때 그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문제를 제대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그
학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답을 찾아내는지를 알아야지 좋은 문제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험자 집단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어휘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어떤 문제를 낸다. 아니, 제가 있던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아는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나는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저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학창 시절에 공부도 더 잘했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특목고 출신이고 외고 출신이고 근데 어휘 수준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부 입학한 거 아니냐, 돈 주고 입학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제 결혼식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되게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했거든요. 되게 이제 싼 데서 했는데 친구들 많이 모아가지고 근데 그 결혼식 때 이제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친가 쪽 친척들 다 올라와서 찍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아내 쪽 그러니까 저희 부부의 친지들이 다 올라와서 사진을 찍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참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아내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조서방은 보니까 외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내는 막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른 거죠. 그래서 외탁이요? 영탁 말고 외탁이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진짜 그 대학 나온 거 맞냐? 외탁도 모르냐? 막 그렇게 놀렸거든요. 외탁이 뭐죠? 이 외가 쪽 사람들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외탁. 그 친탁 외탁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단어 하나씩 알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딱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명근아 누구였지? 막 계속 이러시길래 제가 누구요? 막 계속 물어봤더니 아니 왜 있잖아 저번에 너랑 같이 수업 들었던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막 이러시는데 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왜 있잖아 희성이었어 희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희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희성이라는 학생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빵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웃으면서 아니 이름이 희성이라는 게 아니라 희성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진짜 무슨 소린가 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희성이라는 말이 제가 여기 찾아드릴게요. 휘성 아니고요. 희성입니다. 희성 보면은 어학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문 성씨 성이 되게 드문 성씨를 희성이라고 희귀한 성씨를 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편씨, 막 곽씨도 있죠. 곽씨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곽채희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는데 이거 봐, 곽채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87년 저랑 동갑이네요. 이런 아주 희성이라고 하면 곽씨 정도는 돼야지 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에다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출제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나이 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 본다면 다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문항 작성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항을 내야지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학 시험에서도 단순히 요 넓이를 계산하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넓이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막 그런 문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빈칸 채우는 문제 있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도
서로 다른 영역을 체크하는 거지. 이건 실제로 풀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절차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검사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검사 이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전 검사 이론, 그 다음에 문항 반응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검사들 있죠. 어떤 문제를 틀리던지 간에 4점짜리를 틀렸으면 96점, 2점짜리를 틀렸으면 98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게 이제 그 고전 검사 이론이고요. 문항 반응 이론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능력치 값이 뭐 얼마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항을 맞췄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쉬운 문제는 다 틀려도 돼. 근데 대신에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맞추면 이 사람 실력이 높은 걸로 나오는 그런 검사가 문항 반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마다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추정하는 거, 그거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고, 고전 검사 이론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것들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다. 전체 중에 뭐 2점짜리 2개 틀린 사람이나 4점짜리 1개 틀린 사람이나 같은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2점짜리를 2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수학 시험에서. 근데 뭐 2점짜리 문제라는 거는 보통 되게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단순 계산 문제. 근데 그런 거에서만 실수로 2개를 틀리고 나머지 막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서 다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학생의 실력이 과연 진짜로 96점일까? 이 학생의 96점하고 앞서 말했던 진짜로 다 2점짜리 다 맞추고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짜리에서 하나 몰라서 틀린 사람하고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앞에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덜렁대는 사람인 거지. 실력은 더 높지만 덜렁대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푸는 능력치가 누가 더 좋으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아니다 두 사람이 같다 라고 보는 것은 이제 고전검사 이론의 입장인 거죠. 실제로 어쨌거나 이 사람은 덜렁대든 어쨌든 실력으로 2개를 틀린 거니까 같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검사 이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타당도, 신뢰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울 텐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평가가 안 좋게 나올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이 유아교육과 학생들 상대로 이거 수업을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학생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들을 좀 대폭 줄여서 좀 쉽게 가보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는 뭐고, 변별도는 뭐고, 추측도는 뭐고, 타당도 뭐고, 신뢰도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낼 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등 정신 능력을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뭐 괄호 채워서 누구누구는 뭐 이런 주장을 했다, 괄호에 들어올 사람 이름을 쓰시오, 이런 거는 단순 암기잖아요. 이런 거 말고 고등 정신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죠. 누구누구는 본인의 책에서 하고 책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이기, 이발, 승직, 뭐 기발, 무슨 승천, 아무튼 뭐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윤리 시간에 배운 적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본인이 요약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이론이구나, 땡땡 이론이구나, 이 이론은 누구의 것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고등 정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 적용, 분석 막 그때 우리가 인지적 영역의 단계들 배웠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품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너 이거 문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낼 때 여러분 우리는 한국 상황 안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평가라는 학문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사회 계층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게 하는 그런 문항을 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보면은 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사회과 교과목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과목에서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쓰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엽전이 있었고 여기는 네모난 엽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답을 쓰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쓰시오. 1과 2의 차이점. 그랬더니 뭐라고, 이거 여러분들 잘 들은 학생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썼다 그랬죠? 1은 구멍이 동그란 엽전이고 2는 구멍이 네모난 엽전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틀렸어요. 선생님이 수치스럽게 채점을 이렇게 팍 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잖아요. 선생님 답이 뭡니까? 여쭤봤죠. 물론 초등학교 2학년인 선생님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1은 토큰, 2는 엽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여쭤봤죠. 선생님 토큰이 뭔가요? 저는 토큰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웃더니 넌 토큰도 모르니? 이러시는 거예요. 토큰 한번 쳐볼까요? 이게 바로 토큰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써있죠. 시내 버스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버스를 탈 때 이걸 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일종의 승차권 개념인 거죠. 재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면은 버스를 탈 수 있는 형태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몰랐으니까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학교를 회수권을 내고 타고 다녔어요. 회수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걸 내고 타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이제 슈퍼에 가면은 팔아요. 10장에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그럼 전 이걸 잘라가지고 하나씩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안 써보셨나요? 전 그래서 이거 쓰면서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게 시골 사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교과서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거를 경계하는데요. 수능에서 경계하는 문항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영어 듣기 있잖아요. 영어 듣기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스포츠 관련된 문제 있죠? 스포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뭐 축구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은
남성의 정답률이 여성의 정답률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축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축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 근데 여학생들은 몰라. 기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학생들보다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막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게 나오면은 남자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편파적인 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편파 문항. 이거를 교육평가 언어로는 차별기능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항이 실제로 실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남극에 사는 사람들한테 남극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에 뭐 에어컨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사막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한용품들 있죠. 핫팩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불리하겠죠. 왜 불리할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에 뭘 가르쳐 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 공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서울에서나 아니면 이런 수도권이나 비교적 중소규모 이상 되는 도시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없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외제차 같은 거 섬에 있는 애들이니까 외제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외제차가 더 비싼 차다 이런 인식, 뭐 그런 게 없다는 거를 가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편파 문항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지적으로도 그런데 저희 그 연구소에 보면은 어떤 여자 연구원 선생님 계신데 딱 봤을 때 뭐 좀 막 예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얼굴이 화사해지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다른 옆에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더니 진짜로 모르시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뭘요? 이랬더니 아 남자들은 봐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이랬더니 그 얼굴에 뭐 이렇게 뭘 맞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이 볼 때는 딱 보이는 건데 남자들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남자친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질문 뭐죠? 아, 뭐